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는 6년이 되었고 남편과 아들 아이 하나, 이렇게 셋이 함께 살고 있어요. 평범하고 그 평범한 속에서 작고 소소한 행복들을 느끼며 살고 있는 가족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물론 가족 간의 사이가 좋아야 하겠죠. 저와 남편은 연애 결혼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참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사이가 좋은 거고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장난으로라도 이혼을 하자는 등 같이 못 살겠다는 등 그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아시겠죠? 이렇게 좋은 사이가 유지가 되려면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둘 다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야 하긴 해요. 물론 남편도 큰 노력을 하겠지만 오늘 저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고 그리고 왜 그런 제 입에서 결국은 남편과 못 살겠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분노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 들으시면 꼭 제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본인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의 집안은 두 집안 다 비슷합니다. 재산이나 집안, 형제들의 학벌, 이런 것들이 그다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굳이 따지자면 남편 쪽이 조금 더 괜찮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굳이 따졌을 때의 이야기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크게 누군가가 아깝다고 생각할 정도는 아니긴 해요. 시아버지는 대기업을 다니시다 정년하신 지 조금 되셨고,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하다가 최근에 접으셨습니다. 뭐 장사가 안 돼서 접고 그랬다기보다는 이제 나이도 들었고 당장 먹고 살 돈이 없는 것도 아니니 그만두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빠도 대기업에서 정년을 하셨습니다. 엄마는 전업주부셨고요. 원래는 은행에서 일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저와 제 여동생이 태어나고 아이들이 엄마를 찾아 매일 아침에 우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만두셨다고 들었어요. 남편은 서울에 꽤 괜찮은 학교를 나와 지금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름만 들으면 다 알 법한 공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저도 꽤 괜찮은 학교를 나와서 원래는 나름대로 괜찮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회사를 다니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그만둔 상태입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다시 복직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건만 조금 좋아져서 여유가 생기면 다시 일을 시작해 볼 마음도 있고 말이죠. 제 여동생은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고 남편의 여동생, 그러니까 제 시누이는 학교 선생님입니다. 임용을 패스한 공무원은 아니고 사립고등학교에서 정규직 교사로 채용되어 일을 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말이죠. 이렇게 보면 어느 한쪽이 크게 기운다거나 하지 않잖아요. 실제로 양쪽 집에서 부모님들이 가진 재산도 제가 알기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비슷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결혼할 때도 남편이 더 많이 돈을 쓰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전세 자금도 거의 반반씩 냈고 가구나 인테리어적인 부분도 다 거의 반씩 지출을 했어요. 뭐 일부러 맞춰서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 사정이 비슷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는 제가 모자라다는 이유로 시댁에서 차별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미리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시겠죠? 저는 시댁에서 모자란다는 소리를 참 많이 들으며 지내왔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속마음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그다지 티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만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주말에 집에 와서 나랑 같이 음식 좀 해줄 수 있겠니? 무슨 일 있으세요? 집에 손님들이 온다는데 혼자 하기 조금 벅찬 것 같아서 그래. 네, 그러면 제가 가서 도와드릴게요. 아, 그래, 고맙다.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집에 손님이 올 때, 혹은 대청소를 해야 할 때 저를 불러다 일을 시키셨습니다.
저는 어차피 집에서 살림만 하는 중이었고 그런 특수한 일이 있는 경우에는 어른 혼자 일을 하기 힘드니 가까운 곳에 사는 며느리가 모른 척을 하기도 조금 그렇다고 해서 도와드렸었거든요. 시어머니도 처음에는 물론 저에게 고맙다고 꼭 이야기하거나 돈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거 용돈으로 써라. 오늘 고맙다. 아니,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그래도 네 일도 아닌 걸 와서 도와줬는데 이 정도 보상은 있어야지 않겠니? 그런 거 바라고 한 일도 아닌데요. 내가 주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래. 어여 받아.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종종 불러내서 일을 시켜도 그게 시집살이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힘들면 말해. 내가 어머니께 잘 말씀드려볼게. 아니, 괜찮아. 진짜 안 힘들어. 가끔이기도 하고 또 어머님이 용돈도 주시고. 내가 정말 결혼 안 하는 기똥차게 했단 말이지. 앞으로도 그 마음 쭉 유지하면서 살아. 남편과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네요. 하지만 그런 제 생각이나 마음이 무색해지게 된 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을 시키는 강도가 조금 더 잦아졌고 처음에 비해 고맙다거나 보상을 해주는 일도 줄어들었거든요. 물론 그걸 바라고 도와드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또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괜찮다고 이미 이야기를 다 했고 또 저도 언제든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라 이야기해둔 상태였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하기도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강도가 조금 더해진다는 걸 느끼면서도 아무 말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번 주 금요일에 집에 와서 갈비찜 좀 해라. 어느 순간부터는 부탁이 아니라 저런 식으로 명령조로 바뀌기도 했고 말이죠. 금요일에요? 누구 중요한 손님 오세요? 꼭 중요한 손님이 와야지만 내 일을 도와줄 수 있는 거니? 그게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말투가 조금 날카롭게 변하셨고요. 제가 그날 약속이 있어서요. 그러면 그렇다고 말을 하면 되지. 내가 너 있는 약속도 취소하고 와서 일하라고 할 만큼 악독한 시어머니도 아니고 왜 중요하니 아니니 묻긴 물어? 처음에는 제가 뭔가 잘못해서 그러시는 건가? 마음에 들지 않은 게 있으신 건가 하는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시어머니에게 말대꾸 한번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니, 혹시 제가 어머니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어머머, 내가 며느리가 뭐 마음에 안 들어서 괴롭히는 시어머니도 아니고, 아 왜? 내가 너 괴롭히는 것 같아서 그래? 라고 화를 버럭 내시더군요. 저는 그때 제가 뭔가 잘못한 기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흔히들 이야기하는 가스라이팅의 시작이 바로 그때가 아니었나 싶기는 해요. 나는 너를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한 건지 모르겠구나. 아, 나 같은 시어머니가 어딨니? 나는 여태 네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도 속으로 다 참고 넘어갔는데 너는 이렇게 사사건건 다 이야기해야 직성이 풀리니? 그런 식의 이야기를 정말 매번 듣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는데 시어머니가 나를 굉장히 많이 배려하고 양해해주고 계시는구나. 나는 복받은 게 맞으니 잔말 말고 뭐든 열심히 해야겠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시집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나서기까지 하면서 시댁의 일을 도왔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같긴 하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우리 집 일 많이 하지 않아? 그만큼 안 해도 돼. 내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당신도 너무 그러지 마. 나는 괜찮다니까. 당신이 그러면 어머니가 나를 뭐로 생각하겠어. 나 어머님 미움받기 싫어. 그러니까 하지 마. 남편은 초반에는 많이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가끔 같이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께 이렇게 둘러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 같은 며느리 없는 거 아시죠? 아, 그래. 잘하지, 잘해. 그러니까요. 요즘 이런 며느리가 어딨어요. 어제는 몸살기가 있어서 몸이 좀 안 좋았는데도 가서 어머니 도와드려야 한다고 나서더라고요. 몸이 안 좋으면 쉬지? 그러니까요. 쉬라는데 참. 남편이 그렇게 둘러 이야기하고 나면 그 뒤에 저에게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아, 왜? 네가 집안일 하기 싫다고 했니?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면 진짜 아픈데 일을 하겠다고 나선 거야? 나를 왜 그렇게 인정머리 없는 시어머니로 만들어서 아들한테 그런 소리를 듣게 해? 아프면 집에서 쉬어. 내가 너 억지로 나오라고 했어?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뭐 이것만 봐도 어떻게 참고 살았냐 하시겠지만 사실 저는 다 괜찮았어요. 제가 정말 참을 수 없었던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시누이였어요. 왜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희 시누이가 딱 그랬습니다. 언니, 일부러 불쌍한 척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요? 아, 그게 무슨... 엄마가 시키는 일 다 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뒤에서 맨날 오빠한테 나 힘드니 어쩌냐 하면서 엄마한테 악덕 시어머니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제가 왜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아닌지 맞는지 알게 뭐야. 직접적으로 욕을 하거나 저를 괴롭히거나 하는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늘 저런 식으로 말을 비꼬면서 제가 시어머니에게 더 혼날 상황을 만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누이가 그런 식으로 한번 거들고 나면 시어머니의 역정은 더 심해졌고 말이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시어머니고 시누이고 왜 이렇게 변한 건지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동안은 제가 몰랐던 건지 말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민주가 아직도 오빠 좋아한다니까 그러네. 확실해? 민주가 그런 거 맞아? 걔가 확실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았는데 눈치가 딱 그래. 매번 오빠는 잘 지내냐, 결혼한 분이랑은 잘 사냐, 그런다니까? 아이고, 정말 아까워 죽겠네. 아, 민주 같은 애를 두고 왜 저런 걸 데리고 와서는. 우연히 들은 이야기였어요. 민주라는 분은 저도 아는 분이긴 했습니다. 오랜 시간 남편을 좋아해 쫓아다니던 시누이의 친구였어요. 집안이 굉장히 부자라는 것, 그리고 남편이 늘 거절했다는 것, 그거 두 가지는 저도 들었던 적이 있던 이야기였거든요.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나누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여자분은 저와 남편이 결혼하기 얼마 전 선을 봐 결혼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와 남편이 결혼한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혼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와 남편을 이혼시키고 새로운 며느리 그리고 새언니 보길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아주 부자인 새 며느리를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신이 번쩍하고 드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잘해봐야 소용이 없고 그리고 제 진심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도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정신이 드니 제가 그동안 얼마나 헛짓거리했는지 알겠더군요. 그리고 어떻게 아이까지 낳고 잘 살고 있는 아들네 부부를 그런 이유로 이혼시키고 싶어 한다는 것도 제 상식으로는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달라지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와서 청소 좀 해라. 이번 주말에는 친정에 가봐야 해서 안 될 것 같아요. 많이 급한 일이니? 미루면 안 되는 일이야? 청소를 미루거나 아니면 아가씨한테 조금 도와달라고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제가 없으면 안 되는 일도 아닌데. 웃으며 그렇게 말하니 조금 당황하신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보통 여태까지의 저는 시어머니가 미루라고 하면 곤란해하면서도 일정을 미루고 시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했었으니까요. 엄마가 오랜만에 딸애랑 밥 한 끼 먹고 싶다고 하셔서 잡은 약속인데 미룰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저도 엄마가 있는 딸인데. 제가 그렇게 말하는데 안 된다고 할 수 없잖아요. 시어머니는 그때 처음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청소는 다음에 해도 되는 거니까. 그래, 다녀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어머니에게 감사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감사할 게 어딨나요? 시댁의 청소는 제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 아니고 그동안은 좋은 마음으로 도와드린 건데 그걸 개인적인 일정으로 못하게 되어서 제가 죄송할 건 없잖아요. 아무튼 그 첫 번째 거절 이후로 저는 온갖 핑계를 다 대며 거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애 병원 가기로 한 날이라 애비랑 저녁 약속이 있어서요. 이런 등등의 이유로 말입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폭발했어요. 그러라고 그동안 줄기차게 거절을 해온 거기도 합니다. 이게 보자 하니까 너 지금 일부러 이러지? 왜 이러세요, 어머니?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언제 된다는 거니? 너 일하기 싫어서 거짓말하는 거지. 집에서 집안일밖에 안 하는 애가 이것도 저것도 안 하면 나가야지. 너를 어디다 쓰니? 어머니, 제가 그동안 저희 집 말고 어머님의 집안일까지 한 건 순전히 어머니를 도와드리기 위해서였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뭐? 제가 다른 이유로 시댁의 밥이나 청소를 못하는 건 이렇게 혼날 일도 어머님이 화를 낼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께 도리를 다하게 하겠지만 그거에 제가 이 집의 식모처럼 모든 일을 다하는 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는 제 사정이 있으면 거절할 수 있고요. 시어머니는 기가 찬 듯 보였지만 달리 반박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하는 말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시댁의 살림은 시어머니의 살림이지 제 살림이 아니잖아요. 시어머니는 답답한지 가슴만 퍽퍽 치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그냥 시댁의 관심을 끄기로 했습니다. 표정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아니, 없어.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남편이 아는 게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와 시누이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저를 내쫓기 위해 일부러 괴롭혔다는 걸 알면 충격을 받을 것 같아서였기도 했지만 사실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는 혹시나 남편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있었던 것도 같아요. 물론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지만요. 그리고 지나고 보니 정말 말도 안 되는 걱정이기도 했고 말입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한판을 한 지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그 소식을 들은 듯 정말 득달같이 시누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전화로 하면 될 걸 얼굴 보고 이야기해야겠다며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언니가 엄마한테 한 말 다 들었어요. 어떻게 며느리가 그렇게 막대 먹을 수 있어요? 제가 어디가 어떻게 막대 먹어요? 그냥 저는 제 일이 있어서 어머님 일을 거절한 것밖에 없는데. 시어머니가 하라고 하면 본인 일정이 있어도 다 취소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가씨는 그렇게 사실 거예요? 자기 일도 다 포기하고 어른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말 잘 들으면서? 사실 시누이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거든요. 시누이의 시어머니는 현재 아파서 요양원에 계십니다. 원래 아주버님이 모시자고 했고 또 시누이의 시어머니도 요양원에 가기 싫다고 의사표현을 하셨지만 시누이가 모시고 사는 거면 이혼하겠다고 난리를 쳐서 결국 요양원에 모시게 된 걸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도 시누이는 알았고요. 그러니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시누이는 입을 딱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인은 본인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요. 시누이는 입을 꽉 깨물고 뭔가를 한참 생각나는 듯 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나랑 언니랑 같아요? 뭐가 다른데요? 나는 일을 하잖아요. 집에서 살림만 하는 사람이랑 같냔 말이에요. 사실 저는 그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대답도 이미 있었어요. 제가 집에서 살림만 한다고 해서 시댁의 살림도 제 살림이 되는 건 아니고 또 어머님도 집에서 살림만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살림은 어머니가 하시는 게 맞죠.
엄마는 이제 늙었잖아요. 며느리 봐서 편하게 지내는 것도 못하세요? 본인 편하게 하자고 며느리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럴 거면 사람을 쓰지. 제가 무슨 식모도 아니고. 말 다 했어요? 저는 이제 제 살림만 맡아서 잘할 거예요. 그동안 시댁 살림까지 다 맡아서 한다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원래 애 때문에 회사 일도 그만둔 건데 애도 자주 못 봐요. 제 가정에만 충실할 겁니다. 그리고 저도 애가 조금만 더 크면 복직할 생각도 있고요.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신우이를 돌려보냈어요. 신우이는 씩씩거리며 이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는 티를 팍팍 냈지만 달리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거기서 저한테 소리를 지르겠어요. 머리채를 잡겠어요.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긴 했지만요. 하지만 그 뒤로도 시어머니와 신우이는 포기하지 않고 저를 다방면으로 괴롭혔어요. 한 번은 손주가 보고 싶다고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하더군요. 그걸 거절할 수가 없어 아들을 데리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인사해요. 이분은 우리 딸들 과외해 주시는 분인데 오늘 특별히 영어 테스트 그냥 해주신다고 해서 모시고 온 거예요. 테스트요? 무슨 테스트를 말씀하시는 건지. 처음 듣는 이야기라 제가 당황해서 어버버거렸어요. 요즘은 영어 나이에는 무조건 영어 유치원 가야 하는 거 모르니? 그리고 영어 유치원은 요즘 애들 등급별로 반을 따로 나누는데 우리 손주가 좋은 반에 들어가야 할 거 아니니 내가 네 교육 방식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기가 찼습니다. 제 의사나 동의 없이 제 아들의 교육에 대한 문제를 자기들끼리 제 꼬투리를 잡기 위해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죠. 그날은 그 모시고 왔다는 선생님 앞에서 큰 소리를 낼 수가 없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테스트라는 걸 받고 난 며칠 뒤 결과가 나왔다고 오라고 하더군요. 무슨 이야기를 할지 궁금해서 갔던 것 같습니다. 너는 애 교육을 대체 어떻게 하는 거니? 테스트 결과 뭐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뭐라 말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더구나. 아니 집에서 살림만 하는 애가 그리고 애 제대로 키우겠다고 회사까지 때려치운 애가 대체 애를 제대로 키우고 있는 거긴 한 거야? 제가 아이를 제대로 키우겠다고 한 건 공부를 잘하는 아이로 키우겠다고 한 게 아니라 바르고 건강한 아이로 키우고 싶다는 의미였어요. 그리고 저랑 애비는 너무 어릴 때부터 공부시키지 말자고 이미 결론을 냈습니다. 저희 부부의 교육 방식이니까 어머니도 아가씨도 이 부분은 터치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빠는 그냥 언니가 그러자니까 그런 거겠죠.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자식이 공부 잘하는 걸 싫어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딨다고? 책임감이 없어도 정도가 있지. 내가 봤을 때 너는 엄마로서 자격 상실이야.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니? 그 말에 화가 정말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제 배 아파 낳은 제 자식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제일 우리 아들을 아끼고 사랑하고요. 그러니까 두 분에게서 그런 말 들을 이유 없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선 넘으시면 저도 더는 안 참고 애비한테 다 말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만하세요. 정말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더 선을 넘으면 정말 스트레스로 머리가 터질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 딴에는 연을 끊을 각오까지 하고 한 말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듯 했지만요. 그러니 그 뒤에 그런 사건이 터진 거겠죠. 이제 제가 이혼 이야기까지 하게 된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때는 시어머니의 생신이었습니다. 물론 그간의 일로 시어머니와 시누이와 사이는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며느리 된 도리로 시어머니의 생신까지 모른 척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생신을 매번 집에서 하셨거든요. 본인이 식당을 하셔서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이 싫으시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별다르게 먹고 싶은 것도 없으니 그냥 네가 알아서 가족들 먹을 정도만 차리면 된다. 라고 하시더군요. 솔직히 조금 놀라긴 했습니다. 저는 각오하고 간 거였거든요. 그간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을 산더미처럼 많이 쌓아놨으니 이번 기회로 저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싶으실 거다. 일을 엄청나게 많이 시키실 거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외였어요. 물론 그 뒤에 숨겨진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다는 건 그때는 예상하지 못했고 말이죠. 그래도 좋아하시는 것들은 해야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원래 시어머니 생신상에 늘 있던 갈비찜이나 좋아하시는 가오리찜, 그리고 미역국, 잡채 등등을 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가짓수가 많기는 했지만 그래도 작년보다 조금 부족한 것 같기는 해서 남편에게 전화해 회를 사오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해산물을 좋아했거든요. 그렇게 요리가 하나둘 완성이 되었고 거실에 큰 상을 펼쳤습니다. 아이고, 맛있는 냄새가 나네. 친구가 많고 나가서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시는 시아버지는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웃으며 인사를 하고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갈비찜, 가오리찜, 미역국 잡채를 놓고 집에서 싸온 오이 소박이를 놓고 나니 작년보다 비어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식구들이 다 먹고도 남을 만큼이긴 했어요. 게다가 남편이 회를 사오고 있었고 말이죠. 이 정도면 됐겠죠? 아이고, 그럼 우리 해봐야 6명 아니냐? 이것도 다 못 먹는다, 못 먹어. 시아버지의 그 말에 속으로 내심 안심을 하며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나오지 않으셨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것도 일부러 그러신 것 같네요. 저 왔어요. 박서방은 오늘 야근이라 늦는데요. 못 올 수도 있다고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네 엄마 선물만 두둑히 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건 두둑히 준비를 했죠. 라고 말하며 시누이가 봉투를 들어 보이더군요. 시어머니의 생신 선물로 줄 용돈 봉투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상을 한번 힐끔 보더군요. 음식, 이게 다는 아니죠? 더 차릴 거 남았죠? 그 말에 살짝 당황하긴 했지만 시아버지가 먼저 말을 했어요. 입이 얼마 안 되는데 뭘 더 차려? 이것도 남아. 아니, 누가 생신상을 다 먹고 말고 생각하면서 차려요? 생신상은 무조건 푸짐하고 풍성하게 차리는 거지. 그래서 이게 다예요? 시누이가 날카로운 말투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오빠가 회 사올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차린 음식은 이게 다라는 거잖아요. 회야 사오는 거고. 작년에 비해 가짓수가 2개 정도 적긴 했지만 갈비찜에 가오리찜, 미역국, 잡채면 제가 적게 요리를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순간 당황을 하긴 했습니다. 네, 이게 다긴 한데. 하면서 제가 말끝을 흐리자 시누이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자기 가방을 던지듯 소파에 내려놓으며 소리를 질렀어요. 진짜 보자 하니까. 나랑 엄마가 봐주니까 주제도 모르고 자꾸 기어오르네? 제가 그 말에 벙쳤어요. 갑자기 급발진해 오더라고요. 놀란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얘가 갑자기 왜 이래? 이게 어떻게 이렇게 화낼 일이야? 아버지는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제가 지금 이거 한 번뿐으로 이러는 거겠어요? 그간 저 여자가 우리 엄마를 얼마나 무시했는데. 저는 너무 당황해서 말까지 더듬었어요. 제가 어머님을 언제 무시해요? 엄마가 불러도 안 오고 시키는 일 대충 하고 또 무슨 말만 하면 화내고. 우리 엄마가 지금 당신 때문에 우울증 약 먹는 거 알아? 어? 내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꼴을 보니 절대 그냥은 못 넘어가겠다. 우울증 약이라뇨? 시어머니가 저 때문에 우울증 약을 먹는다는 소리는 그날 처음 듣기도 했지만 도저히 믿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사람이 아니기도 했고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기색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네가 뭔데 우리 엄마를 무시해? 너 노인학대로 구속당하고 싶어? 어른 이렇게 괴롭히는 거 그거 학대야 학대. 정말 어이가 없다 못해 기가 차더라고요. 제가 대체 뭘 어떻게 했는데 어머님이 저 때문에 우울증 약을 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끝까지 말대꾸야? 너 진짜 죽고 싶어? 그 순간 방에서 시어머니가 나왔어요.
조금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말입니다. 또 큰 소리 내니? 나는 이제 네가 큰 소리만 내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 시어머니는 다 죽어가는 얼굴을 하고서는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군요. 지금 큰 소리를 내는 건 제가 아닌 신우였는데 말입니다. 억울해서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눈물이 날 것 같은 기분이 바로 이런 기분이구나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억울하고 어이가 없으면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그 연극에 저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어 보이던 시아버지마저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던 그때 시어머니가 약통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이게 우울증 약이다. 내가 너만 생각하면 심장이 벌렁거리고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병원에 가서 상담 받아보니 우울증이라고 하더구나. 며느리랑 관계를 끊는 게 최선이라는데 가족인데 안 보고 살 수 없어서 그냥 내버려뒀더니 오늘도 역시나 집에서 이렇게 큰 소리가 나오게 만들어? 봐봐 아빠. 엄마가 저 여자 때문에 우울증 약까지 먹는다니까? 이대로 이 집안에 두면 안 된다고. 둘이 짝짝꿍을 맞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있자니 기가 차고 화가 나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고 온갖 감정이 다 들었지만 저도 저를 변호해야겠다는 생각에 다물고 있던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언제 어머님을 괴롭혔다고 이러세요? 시도 때도 없이 불러서 집안일을 시킨 것도 어머니고 그리고 애 교육 문제로 저랑 상의도 없이 애 테스트 시키고 그걸로 엄마 자격이 있네 없네 하신 것도 어머니잖아요. 우울증이 걸릴 거면 제가 걸려야지 어머니가 왜... 하는데 그대로 번쩍하는 느낌과 함께 제 고개가 돌아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진짜? 정신 못 차리지? 바로 시누이가 제 뺨을 후려친 겁니다. 입안으로 피맛이 느껴지는 듯도 했어요. 그만큼 시누이는 저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래도 사람을 때리면 어떡하니? 저런 년은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니까요. 그런 막말을 듣기도 했고 태어나서 처음 맞은 뺨이었거든요. 왜 사람은 생각보다 살아가면서 뺨을 맞을 일이 생기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엄청난 충격에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양손에 회와 술을 잔뜩 사온 남편이 현관에 우뚝 선 채로 이쪽을 향해 말을 했습니다. 시누이는 그런 자신의 오빠이자 제 남편인 사람에게 찰싹 달라붙어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오빠, 저런 여자 계속 데리고 살 거야? 엄마가 저 여자 때문에 우울증 약도 먹는다고 엄마한테 막말하고 소리 지르고 애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는 저런 여자랑 계속 살 거냐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시누이를 보고 있으니 알겠더군요. 시누이와 어머니의 이 연극의 끝은 결국 저의 이혼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와 제 남편을 이혼시키고 그 친구인지 뭔지 아는 여자를 새 며느리로 드리고 싶다고 이야기를 나누던 두 사람의 모습이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맥이 풀리고 기운이 빠졌어요. 도저히 상대할 힘도 또 상대하고 싶지도 않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억울하고 그런 걸 떠나 그냥 저 사람들과 저도 도저히 같은 가족으로는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며느리가 싫고 새언니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저렇게 연극까지 해가면서 억울한 누명까지 씌어가며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또 있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혼할게요. 제 입에서 먼저 그런 말이 나오자 시누이는 조금 놀란 듯 보였습니다. 제가 악을 쓰고 더 달려들 걸로 생각했던 모양이었겠죠. 하지만 곧 실룩거리며 웃음을 참기 시작했어요. 계획대로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이지 꼴보기 싫었지만 그녀와 한 가족으로 지내는 게 더 싫었어요. 봐봐. 본인도 인정하니까 순순히 이혼하겠다고 하는 거잖아. 오빠도 이제 그만 정신 차리고 얼른 저 여자랑 이혼해. 라는 시누이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짝 하고 아까 들렸던 것 같은 소리가 다시 한번 그 공간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저는 아니었습니다. 오빠, 이게 무슨... 시누이가 자신을 때린 자신의 오빠를 놀란 얼굴로 바라보며 맞은 뺨을 감싸지고 있었어요.
꽤 많이 놀란 듯 손은 덜덜 떨리는 게 보였고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마 신우이도 뺨은 처음 맞아본 거겠죠. 제 심정을 조금이라도 알았을까요?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아? 남편이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분명 목소리는 낮고 조용한데 힘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무섭게 들렸어요. 화를 꾹 누르고 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했고 말이죠. 그게 무슨 소리냐?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시어머니가 놀라 말을 더듬으며 남편을 향해 물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 시선을 돌렸어요. 애랑 어머니가 저 사람한테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제가 몰라서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저 사람이 괜찮다고 하니까 아무 말 안 하니까 그동안 모르는 척 참은 건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세요? 네? 저는 정말 한 번도 남편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어머니랑 얘랑 민주 가지고 헛꿈 꾸고 있다는 거 제가 모를 줄 아세요? 아니, 오빠가 그걸 어떻게... 그 이야기는 제가 알고 있다는 사실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이야기를 알고 있다는 건 더더욱 모를 수밖에요. 두 사람은 진심으로 놀란 듯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살짝 떨리는 걸 제 눈으로 봤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갑자기 민주 이야기가 왜 나와? 어머니랑 얘랑 두 사람이 저 사람 쫓아내고 저랑 민주랑 이어주겠다고 말도 안 되는 헛꿈을 꾸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짓도 저지르신 거고. 아니다,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소리니? 네가 지금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민주가 찾아왔어요. 나보고 이혼하는 게 맞냐고. 오빠랑 다시 잘해보라고 하는데 자기는 이제 나 안 좋아하는데 부담스럽다고. 알고 봤더니 그 민주라는 분이 이제는 남편을 좋아하지도 않고 그저 안부를 물었을 뿐인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김칫국을 권하게 마시고 저를 내쫓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렇게까지 나오길래 이야기가 다 됐다고 나만 빠지면 되는 그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그간 이 사람 시도 때도 없이 불러내서 청소시키고 빨래시키고 음식하게 하고 우리 아들이 오죽했으면 엄마 어딨냐는 말에 생각도 안 하고 할머니 집이라는 말을 할까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 사람이 말을 안 들어서 어머니가 우울증에 걸렸다고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자신들의 계획이 다 틀어졌다는 걸, 그리고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정말 곧바로 무릎을 꿇었거든요. 미안하다, 아가. 너한테도 미안하다. 내가 잠시 돌았었나 봐.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저거 꼬임에 넘어가서. 시어머니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이번에는 자신의 딸 탓을 하더군요. 솔직히 보통은 그런 상황이라도 모든 것이 내 탓이요 하는 게 보통 한국의 어머니들이잖아요. 그 와중에도 딸 탓을 하는 시어머니를 보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엄마 지금 내 탓하는 거야? 엄마가 먼저 새언니 내쫓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보라고 했잖아. 그 전에 네가 민주가 아직 네 오빠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다면서 새언니 내쫓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하고 나한테 바람 넣은 게 먼저잖아. 그 전에 엄마가 새언니 마음에 안 든다고 맨날 나한테 징징거린 게 먼저지. 이게 엄마한테 어디 말대꾸야? 엄마는 엄마 맞아? 인제 와서 왜 딸 탓을 해? 그 장면은 정말 죽을 때까지 잊히지 않을 것 같아요. 서로의 탓을 하면서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소리를 질러대던 딸과 어머니의 그 장면은 정말이지 장관이고 가관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 보고 있던 시아버지가 처참한 얼굴로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그만! 저는 시아버지가 그렇게 소리를 크게 지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늘 허허실실 거리시면서 사람 만나러 밖에 나다니기만 하시는 분이신 줄 알았더니만 화도 내실 수 있는 분이셨더라고요. 뭐 그런 일에 화를 안 내기가 더 힘들었겠지만요. 지금 이게 무슨 짓들이야? 부끄럽지도 않아? 여보, 그게 아니고. 아빠. 둘 다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시아버지는 그렇게 안방 안으로 들어간 문을 잠그셨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앞에서 문을 두드리며 시아버지를 애타게 불렀지만 아무 대꾸도 없으셨어요. 그리고 신우이는 그 틈을 타 도망을 가려 했습니다. 어딜 내빼려고 해? 남편이 그런 신우이를 잡았어요. 당장 제대로 사과해. 너 지금 이거 제대로 사과 안 하면 오늘 있었던 일 그대로 너네 남편한테 가서 다 이야기할 거니까. 남편의 그 소리에 신우이는 두 번 생각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우이의 그런 모습에 처음 보는 거라 놀랐어요. 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잠시 정신이 나가서 아니 그냥 다 죄송합니다. 사람이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욕심에 눈이 멀어서 엄마랑 매일 그런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래도 되는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요. 그리고 언니한테도 잘할게요. 하라는 건 다 할게요. 앞에 나타나지 말라면 죽을 때까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남편한테만큼은 제발. 그렇게 말하며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더군요. 하지만 안 됐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지금은 자신에게 너무 불리한 상황이었고 모든 게 다 까발려졌으니 어쩔 수 없이 사과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게 맞을 것이고 말이죠. 하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저희 이야기라 아주버님께 해서 이혼을 시키겠어요? 뭘 하겠어요? 신우이가 이 일로 자신의 남편과 이혼하게 되어도 문제였습니다. 그 골칫거리를 누가 감당하느냐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신우이를 보내고 안방 문 앞에서 허망하게 앉아있는 시어머니와 아무도 손을 대지 않는 생일상 음식들을 멍하니 보고 있는데 남편이 가만히 제 손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 집에 가자. 그 말에 누가 수도꼭지를 돌린 듯 제 눈에선 눈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에 가자는 남편의 그 말이 고맙고 안심이 되고 아무튼 여태껏 쌓아온 서름 같은 게 한 번에 다 녹아서 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남편 품에 안겨서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가만히 쓸어주기만 했고 말이죠. 집으로 돌아와서도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조금 진정이 되었을 때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너무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알았어? 그런 제 질문에 남편은 조금 고민하는 것 같더니 이야기하더군요. 당신이 어머니랑 동생 등살에 힘들어하는 건 알고 있었어. 집에 다녀온 날에는 표정이 너무 좋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무슨 일 있으면 꼭 나한테 먼저 이야기하라고 했던 거였고. 그런데 당신은 이야기해주지 않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더 힘들어하고 지쳐하는 게 보이던 와중에 민주한테 연락이 왔거든. 그래서 알았지. 그리고 미안한데 당신 일기장 봤어? 저는 원래 아주 어릴 때부터 일기를 쓰는 습관을 지니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당연히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민주 씨라는 분을 만나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자신과 다시 붙이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 일기장을 뒤져 읽었다고 말이죠. 그곳에는 그간 제가 당했던 이야기들이 죄다 쓰여 있기는 했거든요. 읽는 내내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나더라. 그래서 사실 오늘 다 이야기하려고 했어. 당신한테 한 번만 더 이러면 집안이랑 연을 끊을 테니까 다시는 이러지 말라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서는 다시 한번 저를 꽉 안아줬습니다. 너무 많이 울어서 더 이상 눈물이 나올 것 같지 않았는데 그래도 눈물이 나오더군요. 당신이 설사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나는 이제 어머니 안 볼 거야. 동생도. 남편은 저와 상관없이 그 두 사람에게 엄청난 배신감을 느낀 듯 했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저라도 저희 부모님과 동생이 저 몰래 그런 생각을 하고 실제로 계획에 옮기려고 했으면 굉장히 실망을 크게 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해보니 남편이 안타까워졌습니다. 아주 괴로울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그랬더니 장문의 문자를 보냈더군요. 네가 나와 만나고 싶지 않을 거라는 거 잘 안다. 그리고 네가 만나주지 않아도 내가 할 말도 없고 며칠 동안 내가 뭘 잘못했는지 너한테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곰곰이 더 생각해봤다. 그 끝에 내린 결론은 그래도 네 얼굴을 보고 반드시 제대로 사과해야겠다는 거야. 그러니 한 번만 만나다오. 용서해주지 않아도 된다. 그냥 내 이야기를 한 번만 들어줘. 이렇게 부탁한다. 사실 고민이 많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트라우마가 생긴 건지 텔레비전 속에서 시어머니의 시자만 나와도 손이 벌벌 떨려왔거든요. 만나면 엄청나게 괴롭고 힘들 거라는 걸 알고 있어서 겁이 났어요. 하지만 그래도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는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잡고 그 자리에 나갔어요. 시어머니는 그간 마음고생을 굉장히 심하게 했던 건지 살이 5kg는 빠져 보였고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픽하고 쓰러질 것만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그 모습을 보고 단번에 사과를 받아줘야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마음이 조금 쓰이긴 했어요. 니네 시아버지가 나 같은 사람이랑은 도저히 못 살겠다고 이혼을 하자더구나. 솔직히 놀라기는 했어요. 물론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이혼 이야기까지 하실 줄은 예상 못했었거든요. 재산 분할이고 뭐고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그냥 나가라고 하는 걸 보면 나한테 정말이지 오만정이 다 떨어진 모양이야. 내가 자초한 일이긴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쉽게 용서가 안 될 거라는 것도 알고 용서해 달라고도 안 한다. 그래도 이 못난 늙은이가 생각이 짧아서 그랬다고 생각하고 한 번만 받아주지 않겠니? 그냥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하면서 살 거야. 가족을 잃게 되니까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겠더구나. 제 가족을 뺏어가려 했으면서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저한테서 제 가족을 뺏어가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한테 더 미안해.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정말이지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비셨습니다. 솔직히 진심이 느껴지기는 했어요. 진심으로 반성을 하는 것 같았고 또 후회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더 절실하게 저에게 사과를 하신 것도 있겠고 말이죠. 이제 제가 이 사연을 쓰게 된 이유를 이야기해야겠네요. 이쯤 되면 짐작하시겠지만 저는 이 사과를 받고 관계 개선에 노력을 해야 할지 아니면 시어머니가 이혼을 당하든 말든 용서를 하지 않는 게 맞는 건지 지금 그걸 고민 중입니다. 어쨌든 남편의 어머니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 것 같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용서를 하는 게 맞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꼭 다 읽어볼게요.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리며 이제 그만 이야기를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사연을 볼 때 가끔 동년배 분들이 보이시는 것 같아서 반가울 때가 있었어요. 제 얘기를 하고 싶어 저도 보내봅니다. 그나마 가족들 중 가장 제 편이 되어주기도 하고 그만큼 많이 싸우기도 하는 딸아이가 제 이야기를 정리해 주었어요. 제가 태어난 1948년은 참 어려웠던 시기 같아요. 태어난 지 채 몇 년 되지도 않아서 6.25가 터지기도 했고요. 확실히 그 당시 나라 참상이 어땠는지 잘 기억이 나는 나이는 아니에요. 단지 좀 시간이 지나고 밀릴 무렵 그쯤에 부모님이 하시는 얘기라든지 제가 살아가던 배경들을 생각하면서 하나씩 답습해 갔답니다. 이때 우리 가족들이야 계속 서울에 있었지만 지방으로 점점 내려가서 터지를 짚다 보니 정말 별일들이 다 있었어요.
그때 가장 친했던 친구들 몇몇을 보면 다들 평범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들이 이쪽으로 피난을 왔고 그 이후에 태어난 애들이 몇몇 있었어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북쪽에서 오셨다든지 혹은 광복 직전에 부모님이 한국으로 돌아오셨다든지 이런 경우 말이에요. 그러고 다들 3살 배기 무렵에 모두 6.25를 겪게 된 거였고요. 이렇게들 힘들게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었고 참으로 힘들고 배고픈 나날들을 보냈어요. 한편으로는 너무 슬픈 게 아마 제 또래 분들이라면 공감을 하실 텐데요. 자식 세대들과 당연히 세월 차이가 있긴 하다지만 정말 해도 너무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아들 녀석은 어느 순간부터 대놓고 저를 무시하더군요. 아버지, 그런 얘기 좀 그만해요. 뭐 나 태어났을 땐 덜 힘들었나. 그리고 전쟁이니 공산당이니 가난이니 그런 거 실제로 다 옛날 얘기잖아요. 요즘 같은 때에는 그런 거 전혀 해당 없고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봐야죠. 왜 맨날 고리타분한 얘기만 해요. 이러면서 질려 죽겠다는 듯이 말을 하는데요. 어찌 보면 저도 늘 똑같은 소리만 하고 있으니 아들도 힘들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단순히 세대 차이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에서도 꽤 크게 폭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48년생인 저와 72년생인 아들 사이에는 꽤 넓고도 깊은 간격이 생긴 것 같아요. 나름 저는 아들에게 지원해 줄 만한 것을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버지, 난 아버지처럼 이렇게 작은 재료상이나 하면서 계속 남대문에 있고 싶지 않아요. 여기 있으면서 건물도 사시긴 했지만 그건 아버지 세대 때나 가능하잖아요. 요즘 제 또래 중 누가 그렇게 해서 돈을 버나요? 자꾸 저 장가 늦게 간다고 뭐라 하질 마시고 아버지 노후에만 집중하세요. 정 아니면 미연이가 물려받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물려받아서도 뭐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고 있던 작달만한 재료상이 있는데 월남전에서 돌아온 이래 저는 남대문 시장에 취업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거기서 애들 엄마를 만났고 애들 엄마가 가져온 혼수며 이것저것 돈을 좀 모아가지고 이 자그마한 자리를 얻었고요. 나름 일해본 경험들을 가지고 우리는 가게를 열게 되었고 결코 풍족한 삶은 아니었지만 정말 개미마냥 열심히 모으고 또 모았어요. 하지만 너무 그렇게 돈 하며 살아서 그런지 애들은 어릴 때부터 뭘 아끼고 하는 것에 질려 있더군요. 게다가 씀씀이가 저희와 너무 다른 거예요. 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딸 역시 그랬기에 우리는 꽤 아이들을 야단쳐가며 키웠어요. 누가 이렇게 화장지를 많이 쓴 거냐? 화장실도 불 꺼놓고 써. 전기세 나간다. 아유, 니네들은 정말이지 돈 무서운 줄을 몰라. 아빠 어릴 때는 어땠는 줄 아냐? 맨날 이렇게 말을 하면 딸부터가 짜증을 냈었답니다. 알아, 아빠. 이제 그만해. 뭐 나무 껍질 벗겨다 먹었다고? 아, 그 얘기를 대체 얼마나 언제까지 할 거야? 나 별로 휴지 많이 쓰지도 않았어. 오빠가 많이 썼나 보지. 그리고 그놈의 보릿고개 얘기 좀 그만해. 학교 가면 선생님들도 얘기해야 되고 아주 지겨워 죽겠어. 애들이 이런 반응이다 보니 참 자꾸 사이만 나빠지는 것 같아서 저도 어느 순간부터 입을 닫았어요. 그런데 우리 세대는 확실히 이때 유년기를 아주 진하게 몸에 스며들어 핏줄이 되도록 지냈기에 잊을 수가 없지 않나요? 몇 번이나 거듭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정말 무섭고도 고달픈 시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당시 제가 살던 동네에는 서울에서 그리 거리가 떨어지지 않은 곳이긴 했는데 뭐 때문인지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더더욱 많았어요. 전쟁이 끝난 지 좀 지났다고 한들 별 차이가 있지 않았거든요. 그때 함께했던 제 또래 친구들은 사실 늘 배만 고팠을 뿐 딱히 철도 없고 뭘 모를 나이이긴 했어요. 앞감도 잘 못하는 시기에 전쟁을 겪었고 그렇게 계속 업혀다니고 걸어다니고 하면서 겨우겨우 그 난리통을 끝냈고요. 이후에는 근처 또랑에서 가재나 잡으며 다니고 늘 그렇게 줄인 배를 안고도 뭘 그렇게 걸어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때에는 다들 힘들고 배고플 때라 조금이라도 먹거리가 생기면 서로들 챙겨줬었어요. 명식아, 이리 와봐라. 이거 엄마 좀 갖다 드려. 얼마 안 되는데 전에 엄마도 우리한테 좀 챙겨주셨거든. 엄마한테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알았지? 이러면서 감자 조금을 주시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가면 어머니는 죽을 써다가 또 어찌저찌 끼니를 때우셨어요.
우리 애들에겐 이미 지겹게도 한 얘기라 자다가도 깨서 읊을 수 있는 말이지만 정말 그 보릿고개 시절에는 소나무 껍질 벗겨다가들 얼마나 먹었나요? 도저히 그냥 먹을 수가 없는 수준이다 보니 엄마들은 그걸 그렇게 다 끓이고 또 끓이고 거의 삭히는 수준으로 해다가 먹였어요. 그런데 먹고 탈난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저도 그랬고 그때 같이 잘 다녔던 단짝인 영환이도 말이에요. 야, 명식아, 나 이러다 죽겠어. 배만 빵빵해지고. 우리 할머니도 어제 나랑 똑같은 걸 먹었는지 배만 불러차서 아주 죽겠대. 어떡하냐, 정말. 이게 왜 그렇게 된 거냐면 소나무 껍질 자체가 워낙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대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디 붙어 있는 건지 정말 배가 죽을 듯이 고파 뭘 입에 넣긴 했지만 그게 밖으로 배출도 잘 안 되었어요. 그러니 저희 같은 애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더 소화력이 약하니 몸이 견뎌내지를 못했던 거고요. 먹고 소화도 잘 안 되었지만 그렇다고 또 안 먹을 수도 없었어요. 거의 늘 보리 죽이며 뭔 놈의 이파리들을 그렇게 따다 먹었는지 어떤 놈은 소나무 껍질 벗겨가며 그 진액이라도 먹어보겠다고 매달렸지만 뭐가 있어야지요. 저와 영환이는 그때 거리를 누비면서 정말 운 좋은 날 빼짝 마른 개구리를 잡아먹었던 날도 있었어요. 지금 애들은 이런 걸 상상도 못하겠지만 말이에요. 그러다가 같은 동네에서 학교도 다녔는데 길수록 형편도 나빠지고 왜 학교를 다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공부도 싫고 가서 다들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 선생님부터 해서 모두 배를 곪고 있는 모습이 참 힘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와 영환이는 또 뒷길로 빠져가지고 어디 굴러다니고 놀면서 개구리를 찾으러 다녔어요. 야, 명식아, 니랑 나랑 다 찾아서 잡아먹었나 보다. 아닌가? 보니까 저쪽 동네 애들도 전에 잡았다 그러던데. 하여간 먹고 죽을 애도 없네. 개구리가 우리 무서워서 다 도망갔나 보다. 그냥 농담처럼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둘은 진짜 혈안이 되어 있었거든요. 저도 가난한 건 마찬가지였지만 영환이 이 녀석은 일본에서 온 녀석이었는데 더 힘들게 배를 곪고 있었어요. 이때 이렇게 내려온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영환이네 할머니와 부모님이 같이 한국으로 어렵사리 넘어오셨는데 나중에 다시 아버지는 일본으로 돌아가셨다나 봐요.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아직도 일본에 있어. 같이 왔어야 했는데 아무래도 거기서 돈을 더 벌어야 할 것 같아. 난 이제 아버지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나. 할아버진 더 모르겠고. 우리 엄마는 아버지도 없을 때 혼자 동생을 낳아서 너무 고생했어. 그래서 저렇게 아픈 거야. 영환이네 어머니는 제가 기억해 볼 때 늘 그 작고 좁은 방에 누워 있으시던 생각만 나요. 누렇고 얇은 요 하나를 덮고 언제나 파리하고 힘없는 얼굴로 눈만 가끔 맞추셨거든요. 집 사정이 다 거기서 거기이다 보니 가끔 놀러 가기도 했지만 정말 지독할 정도로 먹거리도 없고 놀거리도 없었어요. 그나마 우리 어머니가 영환이네를 좀 불쌍히 여기셨는지 죽이라도 조금 써서 내어드릴 때도 있었답니다. 이거 영환이 갖다 줘. 거기 엄마 얼굴이 맨날 오늘 내일 하는 것 같던데. 아우, 영환이 불쌍해서 어쩌냐. 그렇게 조금이라도 덜어서 갖다 드리곤 했는데 당시 어렸던 제가 봐도 영환이네 할머니는 참 표독스런 사람 같았어요. 아마 시어머니셨을 텐데 우리 엄마가 당신 며느리 주라고 준 건데도 문 앞에서 받자마자 홀짝 다 마셔버리더라고요. 이리 줘라. 내가 갖다 줄 테니까. 이러면서 대문을 돌자마자 들이마시는 소리가 나더군요. 저도 당시 놀래서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 소리를 듣고 영환이가 나왔지 뭐예요? 영환이는 징징거리면서 자기 할머니한테 고함을 지르고 할머니는 똑같이 매섭게 받아치는데 진짜 무서웠어요. 먹고 죽으려고 먹었다. 왜? 네 엄마 어차피 저러고 죽을 텐데 살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냐? 둘러붙지 말고 저리 가. 이러면서 아주 대차게 영환이를 떨궈내는데 그대로 한 방에 나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때 저는 나름 충격을 받아서 집에 왔고 어머니께 말씀드리니 혀를 차실 뿐이었답니다. 아무리 고만고만한 집 형편들이라곤 하지만 간혹 저렇게 다들 배를 골마 무섭고 매정한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어서 더 흉흉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이라면 다행이랄지 영환이네 어머니는 그렇게 못 먹고 계시면서도 이후 몇 년은 더 사셨던 것 같아요. 반대로 할머니는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며느리를 괴롭혀대시더니 뭘 잘못 삶아 드시고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저희가 점점 커가고 이후로 20살 남짓 되었을 때에는 그나마 배고픔은 그전만 하진 않았다 쳐도 여전히 먹고 살기 힘들긴 했어요. 영환이는 한 번쯤 자기 아버지가 있는 곳에 가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전에 할머니가 얘기해 주셨던 건데 할아버지는 일본에서 엄청 고생을 했대. 그래서 아버지도 가서 똑같이 일본 사람들한테 얻어맞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랬어. 근데 저는 이때 잘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그렇게 힘든데 너네 아버지는 왜 일본에 다시 가신 거야? 집에 안 온 지도 엄청 오래되시지 않았어? 그러자 영환이는 참 답이 없다는 듯 괴로운 얼굴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나마 그래야 먹고 살 돈이 나오니까. 거기서 한국인이랍시고 차별을 당할지언정 여기서 이러고 사는 것보단 나으니까 간 것 같아. 근데 우리는 벌써 아버지를 못 본 지 너무 오래됐고. 이런 얘기가 우리 사이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건 제법 장성했다 싶은 우리에겐 꽤 중요한 갈림길이 있었거든요. 학교도 중간에 다니다가 그만두고 여기저기 어른들 따라다니면서 돈 될 거리 주워오기도 하고 도시도 어찌저찌 따라 나가기도 하고 그래봤자 집에 딱히 도움되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시간만 허송세월하고 있는데 당시 나라에서는 베트남 파병이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월남전 참전을 두고 한창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제가 장남이기도 하지만 집안 형편을 생각해서라도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영환이 생각은 다르더라고요. 나는 아버지를 만나야 해. 그래서 못 가겠어. 굶어 죽더라도 한국에 있을 거야. 월남 가서 죽으면 어떡하냐. 너도 그냥 가지 마. 둘이서 그냥 어떻게든 해보자. 살려면 또 방법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딱히 속 시원하지 않은 이유를 대가면서 끝까지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어릴 적 무렵부터 웬만한 것은 거의 뜻을 맞추어가며 살아왔던 우리가 파병 문제로 뜻이 갈리면서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답니다. 당시 저도 무척 비장한 마음을 갖고 있었고 어머니는 보통 반대하신 게 아니에요. 초창기 때 나간 것도 아니고 한참 뒤쯤에 나가게 된 거라 여기저기 비보도 만만치 않게 들려왔거든요. 명식아, 안 가도 된다. 남들 죽으러 간다고 너도 죽으러 갈 거냐? 안 된다. 너 엄마 죽는 거 보고 싶냐? 이처럼 내내 눈물 지으며 반대하시는 어머니를 동생들에게 맡겨두고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월남을 다녀왔어요. 낯선 나라에서 낯선 말들을 들으며 생전 처음 경험해보는 곳들을 돌아다니면서 심장이 꿀렁거리고 눈물을 줄줄 흘렸던 때의 기억은 정말 참혹했어요. 당장 제 귀 옆으로 총알이 날아다녔고 그때 봤던 참상은 저에게 어마어마한 기억이 되어서 이후로도 무척 힘든 시간을 보냈거든요. 가끔 월남전 참전한 사람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보면 그걸 볼 때마다 그렇게 가슴이 아리고 심장이 쿵쿵 뛰곤 해요. 물어보면 언제건 어제 일처럼 저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왕 돌아왔고 그 후로 시간이 아주 많이 흘렀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머니나 영환이의 만류처럼 안 가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군요. 다녀와서 요즘 말로는 그 후유증이랄까 그런 것들이 무척 많았거든요. 내 나라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직접 겪긴 했지만 그땐 기억이 희끄무레했고 늘 동네 어른들로부터 듣기만 했어요. 하지만 말도 안 통하는 외국에 파병되어서 직접 경험했던 전쟁의 참상이란 이후 몇 년이 지나 결혼을 했을 때에도 악몽에 시달려 몇 번이나 헛소리를 하고 울음을 토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참전가 있던 시간이 그렇게 긴 건 아니었지만 돌아오니 제 환경은 무척 많이 변해 있었어요. 이때 어머니께 소식을 전해 듣고 깜짝 놀랐었고요. 영환이네. 저기 멀리 어디 간다더라. 어디를 가는지도 못 물어봤어. 너 파병 가고 걔도 많이 방황하는 것 같더라. 어디 아가씨 만나서 결혼한다는 소리도 있고 너한테 연락한다곤 했어. 저 역시 영환이를 거의 생각지 못하긴 했지만 막상 돌아와서 떠올려 보니 우리가 각각 서 있는 곳이 많이 달라졌음을 체감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한 몇 년 지나서 겨우 연락이 될 때까지 저는 저대로, 영환이는 영환이대로 가정을 꾸려나가느라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큰아들이 태어났던 72년도에 영환이한테 급히 연락이 왔었어요. 어머니가 살고 계신 본가 쪽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찌어찌 연락이 되어 얼굴을 보게 되었는데요. 너무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좀 어색하기도 했지만 뭔가 애틋한 느낌은 여전하더라고요. 명식이 이놈 장가 들고 애도 낳았다면서. 나도야 딸 하나 있고 아들 하나 있다. 요즘 어떻게 먹고 살고 있어? 이렇게 물어오는 영환이야말로 여전히 얼굴색이 좋지 않고 좀 지쳐 보이긴 했어요. 당시 저는 남대문 시장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었고 가게에 데려가서 미약하게나마 소개도 해주었어요. 신기하다는 듯이 그 좁디 좁은 가게를 둘러보던 영환이는 불현듯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그래. 다 잘 해보자. 열심히 살아보자. 저기, 나
일본으로 간다? 이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편으론 영환이를 떠올릴 때마다 언젠가는 가지 않을까 생각하긴 했었지만요. 아버지께로 가게? 연락은 된 거야? 요즘 보니 일본이나 싱가폴 이런 쪽으로 많이들 일하러 가더라고. 어떻게 살 생각이야? 온통 묻기만 하는 저에게 영환이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딱히 대책이 없어 보이긴 했어요. 애들도 태어났고 먹고 살려면 별수라도 있어야 하는데 말이야. 아버지와 연락이 닿아서 그쪽으로 가보려고 해. 나도 막막한 게 많다 지금. 확실히 고민이 무척 많아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있는 일본을 가끔 얘기했지만 영환이 어머니나 할머니가 일본어를 할 줄 알았지 이 녀석은 한 번도 하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여기 와서 태어났으니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간다고 하는데 저는 그저 잘 다녀오길 바란다는 말밖에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어설프게 우리는 작별 인사를 하고 헤어졌고 정말 간만에 만난 고향 친구의 여운을 깊이 느낄 새도 없이 다시 생활 속으로 빠르게 들어갔답니다. 이때 아들을 낳고 난 뒤 아내의 몸이 정말 안 좋았거든요. 결국 보다 못한 어머니가 올라오셔서 도와주시긴 했는데 어머니와 아내가 뜻이 잘 안 맞는 건지 서로 너무 힘들어했어요. 결국 못 견딘 어머니가 말을 하시더군요. 예, 요즘 젊은 애들은 아주 시어머니를 시집살이를 시키는구나. 내가 이 나이 먹고 네 마누라 죽 끓여다가 갖다 바치고 하면서 살아야겠니? 나도 몸 성치 않다. 나 그만 내려가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짐을 챙겨가지고 내려가시고 아내는 당시 뭐가 그렇게 서운했는지 툴툴거리며 마중도 안 하더군요. 이 무렵부터 사회의 흐름이 많이 바뀌었던 것일지 모르겠지만 보통 저는 당연히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혼자 자라온 아내는 그렇게 생각지 않더라고요. 자꾸 저와 마찰이 일어났어요. 이 좁아 터지는 집에서 어머니까지 어떻게 모시고 살라고. 당신도 내가 갖고 온 돈으로 겨우 가게 얻어놓고 양심은 있는 사람이요? 마누라가 이렇게 아파갖고 누워있는데 어머니라도 그럼 일어나셔야지. 아픈 사람이 먼저 아니나고요. 이렇게 싸우다 보니 저도 한계가 왔고 그냥 다 놔두고 그저 돈 버는 일에만 집중했어요. 도매상이며 뭐며 맨날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일을 배우고 하다 보니 하루하루가 너무 고단하고 지치더군요. 그러다 보니 맨날 시장에서 만나는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어느새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동료이자 친구로서 지내게 되었어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무슨 일이 있어서 늘 나가서 가게를 지키는 게 일상이 되었고 하도 내가 고생을 하고 아내도 힘들게 살다 보니 절대 애들에게는 이런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자라는 동안 저는 애들한테 꽤 많은 걸 해줬다고 생각했는데 이 녀석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참 서운하고 마음 한편이 허전하더군요. 특히 아들놈 말이에요. 아버지, 저 학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모자라요. 돈 좀 더 주세요. 예? 이때 군대도 다녀와 놓고 좀 부족하면 자기가 뭐라도 해서 벌었을 생각을 해야지 너무 당연하게 저에게 손을 벌리는 모습이 화가 나더라고요. 지 밑으로 여동생도 있는데 걔도 공부시켜서 대학은 보내야 할 거 아니에요. 하여간 아들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머리가 크던 무렵부터 지금도 저랑 안 맞아서 힘든 사이이긴 해요. 야, 이 녀석아. 머리만 컸으면 다냐? 네 애비는 그 나이 때 도시로 나와서 일하고 쫓아다녔고 월남 가서 얼마나 팍팍하게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 아냐? 아유, 어디 당연한 듯 돈 달란 소리를 하고 있어. 이거 그냥 눈 뜨고 코 베어가는 것도 아니고 애지간한 도둑도 너처럼은 안 하겠다. 제가 한창 윽박질러서 야단을 쳐놓으면 또 아내는 뭐가 그렇게 아들이 안쓰러운지 엄청 감싸고 도는 거예요. 당신은 왜 그래요 진짜. 제대로 못 해먹이고 못 해입히고 부모가 돼서 무능력한 게 잘못이지 얘네가 뭐 그리 잘못이에요. 아내까지 이런 말을 해대니 아들 녀석 버릇이 그 모양인가 싶기도 하고 그나마 딸내미는 별 말 없이 커졌기에 집에 와서 딸 보는 맛이라도 있더군요. 한창 아들과 딸이 대학을 다니던 90년대 무렵에는 진짜 세상이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는 것 같고 저도 아주 잠깐 호황을 누리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저금도 하고 은행을 목숨처럼 신뢰해가면서 아내와 계획을 세우기도 했었고 말이에요. 근데 그 흐름을 잠깐 좀 거쳤다고 철없는 아들 녀석은 정말 지멋대로 살더라고요. 저 몰래 지 엄마한테 얼마나 돈을 뜯어갔는지 그걸로 작달만한 차를 한 대 사더니 몰래 끌고 다니는 게 아니겠어요. 이때 하도 거칠게 싸우다 보니 아들은 결국 집을 나가버렸어요.
이놈 자식아, 네 애비는 아직도 휴지도 몇 장 마음 편히 못 써. 그리고 몇 천 원 하는 백반이나 겨우 먹고 다니는데 대체 뭐 하는 짓이냐? 응? 그따위를 살 거면 나가. 네 힘으로 먹고 살아. 있는 대로 욕을 다 얻어먹고 그 말 같지도 않게 똥폼만 잔뜩 뿌린 차에 옆에 웬 여자애를 태운 상태로 망신을 당한 아들은 그 길로 사라졌어요. 이때 아내가 뭐라고 말을 해도 저는 듣지 않았고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뭐가 이렇게 맘대로 안 되는지 답답하더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약해 빠진 아들 녀석은 다시 돌아왔고 그래도 제아비 돈이 아쉬웠던지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결국 그리 살다가 나중에 장가 갈 때쯤 제때 되어서 나갔고요. 딸아이도 2000년에 시집을 가고 우리 집에는 저와 아내만 남게 되었어요. 그렇게 떠들썩하고 분주하게 살았으면서도 막상 애들이 집에 없으니 허전하기도 하고 애들과 많이 시간을 못 보냈음이 뒤늦게 후회스럽더군요. 너무 많은 걸 아내에게만 일임했던 게 아닌지 대체 내 삶이란 뭔지 통탄스럽기도 했어요. 그 무렵 때 시장에서 같이 일했던 옆가게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참 서글픈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세대가 사실 뭐가 있냐. 전쟁이며 온갖 변하는 흐름 속에 같이 굴러오면서 몸만 내던지며 살아왔지. 자식들이 뭘 그런 걸 알아주겠어. 모르는 게 당연한 거야. 그 말이 맞다 싶으면서도 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해를 계속해서 넘기고 손주들도 태어나고 한편으론 참 고마웠던 게 딸내미가 그렇게 저를 잘 챙겼어요. 아빠, 엄마, 이제 좀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어. 맨날 좁은 가게에서 일하는 아빠 보면 너무 속상해. 엄마도 너무 아빠 타박만 하지 말고 좀 잘해줘. 이제 둘밖에 안 살잖아. 나는 오빠가 애들 데리고 자주 올 테니까 같이 여행도 다니고 그래요. 딸아이는 손주, 손녀를 한 명씩 낳아가지고 종종 친정에 들렀는데 저는 그때 참 희한한 감정이 들었어요. 애들이 언제 이렇게 커갖고 자식들을 낳아가지고 왔는지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그쯤에 우리 어머니 댁도 손주들 다 데리고 들렸었는데 그때 어머니 몸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명식이 왔구나. 나도 몸이 힘들어서. 하여간 밥 잘 챙겨 먹고 있지? 어느덧 80이 다 되셔서 그렇게 누워만 계신 어머니를 보니 여러 가지 감정이 오갔어요. 당시 저는 50대 중반이었고 제가 딱 중간에 껴있는 것 같더라고요. 위로는 어머니가 있고 아래로는 자식들이며 손주들까지 있다 보니 삶이 참 무겁게 느껴졌어요. 당시 어머니랑 이야기도 별로 못 나누고 치매도 앓고 계시던 때라 참 마음이 아팠었는데요. 글쎄 저도 잊고 있던 얘기를 어머니가 하시지 뭐예요. 네 친구 영환이 생각이 난다. 그 엄마 말이야. 참 얼굴이 안 좋았었는데 영환이도 꼭 닮았잖아. 새삼 큰아들 친구 얘기를 하시는데 아닌 게 아니라 저는 그때 아주 조금 기뻤던 것 같아요. 오래도록 치매를 미약하게 앓으시면서 잘 까먹으시는 어머니께서 그 옛날 얘기를 아주 잠깐 꺼내셨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때 친구 생각을 엉겹결에 했던 것 같아요. 일본 가서 산다는데 그게 벌써 꽤 됐어요. 민철이 태어났을 무렵에 영환이가 인사를 왔는데 벌써 민철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어머니? 30이 훌쩍 넘었잖아요. 저도 보곤 싶네요. 정말 시간이 순식간에 흘렀구나 싶더라고요. 그런 대화를 간만에 나눈 뒤 1년쯤 지났을까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늘 배를 골마가며 자식들에게 먼저 먹거리를 넣어주셨고 자식들 장성해서 시집장가 보내놓고도 패기치기 싫다며 한 집에 같이 안 사셨던 분이에요. 외가 근처에서 사시면서도 연락도 잘 안 하시고 그래도 가면 늘 팔 벌려 반겨주셨는데요. 그런 어머니를 보내드리니 수한만큼 오래 사시고 가셨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서글프더라고요. 나이가 환갑이 다 되어 가는데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맘껏 울 수도 없고 많은 것들에 대해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참 지나 저에게 기억에 남는 경험이 하나 있는데요. 생전 처음으로 해외여행이란 걸 가보게 된 거예요. 제가 해외를 아예 안 가본 건 아니고 베트남 정도이긴 했지만요. 처음에 딸아이가 베트남 다낭에 여행을 가자고 했는데 저는 썩 내키지 않았어요. 그 마음을 아내가 대신 답해주긴 하더군요. 네 아빠 월남 참전했던 사람이잖아. 그때 충격으로 너 낳을 무렵까지도 아빠가 얼마나 자다 헛소리하고 엄마를 힘들게 했는지 몰라. 아무리 사정이 좋아졌다고 한들 별로 안 가고 싶을걸.
그런 저에게 딸은 요즘과 어떻게 비교를 하냐며 관광지로서 아주 물이 올랐다고 계속 말을 하는데 제가 너무 고지식했던 걸까요? 별로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상황이 이러니 딸은 결국 포기를 했고 다른 곳을 지칭하더군요. 바로 일본 말이에요. 아빠, 오빠네도 모처럼 시간 낸 거니까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주랑 다 같이 다녀오기로 해요. 솔직히 동남아 쪽보다는 일본이 더 가까워요. 비행기도 오래 안 타도 되니까 우리 같이 가요. 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에겐 옛 친구 영환이가 거듭 입에 달고 살던 게 일본이라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지만은 않았어요. 기왕 딸내미가 저렇게 대가족 해외여행을 고집한다면 나쁘지 않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갔던 일본 여행에서 저는 또 엄청난 자괴감을 느끼고 왔지 뭐예요. 가족들끼리 다 싸우고 난리가 나고 나중에 김포공항으로 돌아와서 집으로 갈 때가 되어서야 조금 진정들 했어요. 사실 생전 그렇게 단순히 놀러 다니는 용도로 동네 근처도 어디 제주도도 안 가봤던 저예요. 그랬는데 대뜸 나가본 해외라는 건 그저 신기하기만 하고 얼떨떨하더군요. 우리 애들은 워낙 돈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눈에 보이는 것마다 턱턱 돈을 내고 해보려는 모습들이 자꾸 거슬리더군요. 야, 민철아, 그게 무슨 외환낭비냐? 뭔 놈의 선물한답시고 그런 것들을 잔뜩 사고 있어. 그런 거 한국 가서 사도 되지 않냐? 처음에는 제 말에 아들도 모처럼 여행 와서 그런지 좀 수긍하려고 하는 것 같더군요. 그런데 나중에 아내까지 저에게 화를 내는 걸 보니 제가 좀 지나치긴 했던 모양이에요. 아이고, 야, 이게 다 얼마냐? 이거 뭐야? 계산 좀 해봐라. 이렇게 비싼 걸 막 먹어도 되는 거야? 형편껏 써야지. 너무 낭비하는 것 같다. 여기는 어디 시장 없나? 적당히 사가지고 숙소 들어가서 해먹자. 이러니 아내가 그 사람도 많은 거리에서 자식들이며 손주들까지 다 절 보고 있는데 소리를 벌컥 지르는 거예요. 아우, 당신 진짜 뭔 궁상이에요. 그럴 거면 모타로 해외여행을 와가지고 돈을 쓰네 마네. 나 이게 왜 난리인지 모르겠네. 돈 쓰러 오는 거지 그럼 아끼러 오는 거예요? 이런 데 와서만큼은 먹고 싶은 만큼 좀 먹고 놀고 해야지. 일본까지 와서 나 돈 없으다고 광고하슈? 돈도 다 얼마씩 내서 왔구만 뭘 그렇게 잔말이 많아요. 아내가 이렇게 저에게 면박을 주는데 정말 너무 모멸스럽고 수치스러웠어요. 아내 말로만 들었으면은 저는 정말 가족들에게 방해가 되고 필요 없는 존재처럼 느껴지더군요. 애들 세대에는 그게 당연한지 몰라도 저는 이런 상황을 그렇게 덜컥 쉽게 받아들이며 같이 어울리기는 힘들었어요. 여행 올 무렵에는 나도 거기에 아는 사람이 있다, 영환이라는 친구가 있다며 괜히 너스레도 떨어보았지만 막상 와서는 조금의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신문물이며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진 애들과 동행하려니 머릿속에 하얘지더군요. 사실 말이나 그렇지 영환이와 제가 연락할 수 있는 구실이 뭐가 있었겠어요. 그냥 그렇게 터벅터벅 돌아왔고 딸은 못내 이런 모습이 마음에 걸렸던지 공항에서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아빠 너무 속상해 마세요.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다음엔 우리 제주도나 가요. 말도 안 통한 해외 가서 아빠 너무 고생했겠어요. 기분 푸세요. 괜찮다고 어색하게 답을 하긴 했지만 정말로 여러모로 복잡한 감정이 들기는 했어요. 그렇게 돌아오고 시간이 한참 지나 맨날 귀에서 진물이 나도록 바쁘게 굴러가는 제 일상 속에서도 조금씩 제동이 걸려가기 시작했어요. 해가 넘어가다 보니 제 몸도 점점 여기저기 못 견디겠다는 듯 비명을 지르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저기 쑤시는 곳들이 생기고 관절도 아파오고 유행하는 전염병이 있어 금방 걸려서는 아파가지고 말이에요. 결국 제가 꾸려오던 가게를 계속 혼자 유지하기가 힘들어서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딸아이가 자기에게 넘기라는 거예요. 아빠 평생 그 자리 지켜왔잖아요. 거기 유지하면서 조그맣게 우리 건물도 샀고요. 그거 그냥 정리하고 나오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내가 거기서 뭐라도 해볼 테니까 아빠 팔지 마세요. 내가 돈 내고 들어갈 테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달마다 돈을 내겠다며 자그마하게 아동복 가게를 할 테니까 허락해달라고 하더군요. 저도 거절할 것이 없으니 그렇게 하게 되었고 가끔씩 딸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를 왔다 갔다 들리면서 일상을 보내게 되었어요. 딸은 그래도 야무진 구석이 있어서 인터넷이니 뭐니 홍보를 잘했던 것인지 제법 단골도 늘어나고 또 거기서 터전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이때 저는 아주 조금 보람을 느꼈던 것 같아요. 역시 우리 딸 자랑스럽기도 했지요. 헌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칠순이 되었을 무렵 누가 거짓말이라도 한 게 아닌가 싶은 이상한 일을 겪게 되었어요.
그것도 무려 딸을 통해서 전해 듣게 되었는데 전화를 잘못 받은 줄 알았지 뭐예요. 몇 번이나 딸에게 다시 확인을 하다가 급기야는 목소리가 커져서 흥분을 감추지 못할 정도였어요. 아이 참 아빠 맞다니까요. 웬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이름이 이영훈이라고 하셨어요. 아빠 아주 옛날 친구. 옛날 거기서 살 때 친구라고 말이에요. 내 또래 그 어떤 남자분이랑 같이 오셨는데 아드님 같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전화번호 보내드릴게요. 기다려보세요. 글쎄 제 자리를 이어 계속 같은 곳에서 가게를 이어오고 있던 딸애에게 손님이 왔다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인 저를 가리켜 김명식이라는 사람을 모르냐고 물었다더군요. 이미 달라진 환경들을 보며 특별히 기대도 하지 못한 채로 물었던 모양인데 딸애가 우리 아버지라고 말을 하니까 엄청나게 놀랐다는 거예요. 좌우지간 저는 연락처를 받고 믿을 수가 없어서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숨을 들이쉬고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번호를 눌러가며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인가 싶은 청년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막내 아들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어르신을 뵙고 싶어 하셔서 제가 모시고 들어왔어요. 형제들 중에 제가 한국을 제일 많이 드나드는 편인데 아버지가 갑자기 한국에 가고 싶다 하셔서요. 지금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잠깐 잠이 드셨는데 혹시 어르신께서는 언제쯤 시간이 괜찮으실까요? 이때 한 번에 여러 가지 상황을 전해 듣다 보니 좀 혼란스러웠지만 천천히 말을 하며 약속을 잡게 되었어요. 듣고 보니 명동에 있는 어느 호텔에 머무르고 있는데 건강이 꽤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하긴 어릴 때부터 몸이 워낙 약했었는데 그래도 용케 그 나이까지 잘 있었구나 싶기는 했었어요. 제가 그쪽으로 가던지 중간에서 만날까 했는데 참 묘하게도 친구의 아들이 제안을 한 장소는 옛날 우리 고향을 말하더라고요. 사실 아버지가 거길 너무 가보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한 1여 년 전부터 꿈도 꿨다고 새삼 말씀을 하시고, 연세도 드시고 몸이 많이 쇠하셔서 그리워지셨나 봐요. 그러면서 고향 친구이신 어르신도 뵙고 싶다고 하시기에 제가 요 얼마간 대신 알아봤고요.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네요. 결국 저 역시도 정말 몇십 년 만에 가보는 건지 기억이 잘 안 나는 그때 그 고향으로 새삼스레 가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도 혼자 운전을 해서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때 딸애가 사정을 듣더니 가게를 비우고 따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고향 친구셔? 그런데 일본에서부터 아빠를 보러 왔대? 와, 아빠한테 그런 인연도 있었다니 신기하네. 아빠, 일본말 하나도 할 줄 모르잖아. 한국 분이시지? 그러면서 딸은 시간을 기꺼이 냈고 운전해서 저를 데려가 주었어요. 약속한 어느 식당에서 얼굴을 보기로 했는데 문을 열고 새카만 안경을 쓰고 약간 다리를 절듯 들어오는 누군가를 봤어요. 그 뒤로 따라오는 키가 큰 청년이 하나 있었고 앉아있는 우리를 보고 주변을 보더니 그제서 인사를 하며 오더군요. 안녕하세요. 김명식 어르신이시지요? 저 아버지 여기 어르신 오셨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면서 서로 인사를 시켜주는데 안경을 천천히 벗고 얼굴을 잔뜩 찌푸리며 저를 응시하는 그 얼굴을 보았는데 왠지 모르게 가슴이 철렁하고 코끝이 아려오다 못해 좀 아프기까지 하더군요. 명식이, 명식이, 이야, 명식이구만. 이러면서 제 어깨를 힘주어 짚는데 정말 도대체 얼마 만에 보는 건지 계산도 정확하지 않은 영훈이가 제 앞에 있었어요. 한창 상기된 얼굴로 그리고 어두운 표정으로 이민을 결심하던 20대 중반의 모습이 제 기억에 남아있는데 말이에요. 언제 이렇게 저처럼 칠순을 막 넘긴 얼굴로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거의 남지 않은 채로 이렇게 서 있다니 이 감정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서 있기만 하는 우리를 자식들이 겨우 자리에 앉혔고 둘이 각각 차로 돌아가서 자리를 비워둔 사이 뜨문뜨문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영훈이는 제가 조금도 예측할 수도 상상도 해보지 못한 삶을 살고 있더군요. 뭐라고 해야 하나. 시간이 많이 흘렀지. 지금은 그래도 자리를 잡았어. 나도 처음 갔을 때 몇 년을, 아니 한 십수년은 피를 봤지. 명식이 네가 월남 가서 힘들 거라고 했었지 아마. 나도 근데 결코 쉽지 않았어. 모국을 떠나서 하는 생활은 어딜 가나 낯설고 어렵더라고. 게다가 나는 정말 너무 피눈물 나는 고생을 했어. 이때 떠듬떠듬 주름이 자그란 입으로 말을 하는 영훈이를 보니 문득 영훈이 눈에도 내가 그리 보일까 어떻게 보여질까 싶기도 하더군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길게 할 겨를도 없이 영훈이가 그간 살았던 날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70년대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아버지와 함께 일을 했고 일본어도 힘들게 배우고 자식들까지 정착시키는데 여간 고생을 한 게 아니라네요. 거기서 한식당을 하고 있었던 아버지를 도와가며 언어도 못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요리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점점 자리를 옮겨가며 돈을 벌었고 나중에는 제법 한인 사회에서 결코 적지 않은 성공을 이루었던 거예요. 이렇게만 말하고 보면 또 모르겠지만 정말 서럽고 어려운 생활을 했어. 한국인이라고 차별받고 대놓고 얻어맞기도 하고 은근히 비난도 많이 받고 거기서 악착같이 일을 악물었지. 한국에 돌아가도 답이 없으니까 우리 애들도 한국인이라고 얼마나 괴롭힘을 많이 당했나 몰라. 남들은 그런 것들을 피해서 해방 직전에 나왔는데 난 그러고 20년 더 지나 굳이 제 발로 또 갔으니 참 이상한 거지. 그래도 그런 시간을 보내어서 그런지 자식들은 영훈이의 뒤를 이어서 점점 번성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간의 고생을 말할 때 무척 비장하고 비통스러운 표정이 지나가긴 하더군요. 그건 그것대로 무거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자기 자식들에게 불을 물려주었다고 하니 대단하게 느껴지기도 하더군요. 사실 이번이 처음 들어온 건 아니고 80년대 후반 언제였냐. 그때도 한번 잠깐 들어왔었어. 얼핏 이 자리를 기억하고 있었으니까 그때도 명식이 너를 보러 왔었지. 근데 그때가 무슨 날인지 모르겠는데 네가 가게 문을 닫았더라고. 그러니 뭐야 그때 이후로 한참이 지나서 나는 들어온 거야. 다시 올 때까지 시간이 이렇게나 걸릴 줄은 몰랐지. 정말 몰랐지. 그렇게 멍하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웬 생뚱맞은 이야기를 대뜸 꺼내는 거예요. 몸이 아프다더니 머리도 아픈 건가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저기 이 부근에 그 뭐야 조그마한 냇가가 있지 않았나? 아유 너무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지금 가재는 보기 힘들겠지? 그래서 저도 당황스러운 나머지 얼른 대답을 하게 되었어요. 아니 뭔 놈의 가재는 가재야. 이 날씨에 무슨 가재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 싶어 쓱 쳐다봤는데 어째 이상할 정도로 계속 그놈의 가재를 고집하는 거예요. 밖은 녹은 눈이며 얼음이 지저분하게 엉켜있는 상황이었는데 말이에요. 계속 얘기를 해대는 통에 거참 왜 이러나 하면서도 일단 그 냇가 부근 쪽으로 차를 옮겨가게 되었어요. 거동도 저보다 훨씬 불편해 보였고 다리도 절고 있는 와중에 편하지도 않아 보이는데 그 추운 날씨에 묘하게 생떼를 쓰더라고요. 그냥 둘이 멍청이 서서 당연히 가재는 구경도 못한 채 그렇게 넓고 비스듬하게 이어진 냇길을 보며 서 있었어요. 둘 다 휑해진 머리 위로 우리 귀 뒤쪽으로 찬바람이 쌩쌩 불어대는데 추워서 그런지 눈도 시리고 콧물도 줄줄 나오려고 하는데 옆을 보니 이 친구 역시 눈이 시렸는지 안경을 겨우 벗어내더군요. 그런데 그 까만 안경을 벗은 눈을 밝은 데서 보니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안 그래도 작았던 눈이 엄청 작아진 거예요. 피부도 처져서 그런지 더 불편하게 뜨고 있는 것 같더군요. 그러는 사이 눈가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걸 보니 내 참 추워 죽겠는데도 왠지 그 자리를 뜨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왜 우냐? 너 우는 거야? 라고 묻는데도 대답도 안 하고 계속 그 주변만 고개를 설레설레 움직이면서 응시하더라고요. 괜시리 저도 그냥 착잡해지기도 하고 그렇다고 서 있기도 너무 춥고 발이 시려워서 그저 옆에 있는 바위에 걸터 앉았어요. 그렇게 주변이나 발밑을 쭉 응시해가면서 시선이 왔다 갔다 하는 친구를 보니 우리 둘이 70의 나이를 넘겨 이 땅에 이렇게 나란히 서 있는 게 참 희한하게 느껴지더군요. 그 당시 봤던 가재는 당연히 암만 눈을 씻고 봐도 구경할 수 없었고 좀처럼 상상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쭈글쭈글하고 지친 피부 거죽을 하고 거기에 나란히 서 있으려니 얼핏 어린 날 봤던 풍경이 아주 잠깐 눈가에 집혔다가 다시 도망가는 것 같기도 하고 저까지 오락가락하더군요. 그러는 사이 계속해서 찬바람이 스며들기에 도저히 안 되겠어서 한마디를 했어요. 야, 너무 춥다. 안 되겠다. 가자. 안 따라와도 별 수 없다고 생각을 할 정도의 추위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눈을 찌푸리며 다시 안경을 쓰더니 따라오더군요. 딱히 어디 갈 곳도 없고 근처에 닭백숙집 같은 곳이 있기에 그리로 데려갔어요. 그러자 그때 떠듬떠듬 말을 하더라고요. 나 입맛이 없어서 아니 식사를 워낙 요즘 잘 못하기도 해. 몸이 많이 안 좋거든.
뭐 얼마나 안 좋기에 그러나 해서 일단은 국물을 떠서 앞에 놔줬는데 제 것을 다시 따르는 사이 친구가 하는 말에 너무 놀라서 국물을 살짝 쏟아버렸지 뭡니까.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저릿합니다. 얼마 안 남았더라고. 사실 살 만큼 살았지. 지겨워 이제 인생이. 안 그러냐 너는? 알고 보니 나이가 들어서 힘든 정도가 아니라 대장암을 앓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알게 된 지 좀 되었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하더군요. 한국 오는 것도 쉽지 않았어. 많이 각오를 하고 온 거야. 그래서 저도 그럼 왜 온 거냐고 묻게 되었어요. 어찌 보면 당연히 모국이 그리워서 그랬었겠지만요. 왜? 다들 뭐 갈 때 되면 옛날 살던 데 가고 싶다고 하잖아. 그건 다들 비슷한가 봐.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면 우습지도 않게 들었는데 말이야. 그냥 와서 눈으로 보고 싶고 공기나 냄새나 뭐라도 좀 만져보고 싶어서 온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동안 친구 표정이 무척이나 무겁고 어두워 보이더라고요. 원래도 밝은 인상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제 눈에 보기에는 꽤 많은 부와 여유를 누린 것 같았는데 말이에요. 그것도 좋지. 처음에 점점 올라가는 게 보였을 때 얼마나 쾌감을 느꼈는지 몰라. 그게 나를 무시하던 사람들과 같은 계단에 섰을 때, 그리고 그들보다 위로 올라갈 때 그들이 까마득하게 안 보이기 시작하면 된 줄 알았어. 근데 올라가니까 또 모르는 세계가 있더라고. 이때 친구가 말을 하다가 몇 번이나 기침을 하면서 목소리를 가다듬느라고 제대로 얘기를 잊질 못했지만 대충의 내용을 종합하면 그렇더라고요. 너무 바쁜 나머지 아들과 딸 그리고 이후로 딸을 또 낳고 막내 아들을 낳을 때까지 정작 애들이며 부인과 부대끼며 보낸 시간이 너무 없었다나요. 그쯤 되면 다들 자기를 당연히 잘 돌봐주고 이해해줄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누라는 이혼했어. 진즉 한국으로 가버렸지. 애 넷을 낳아놓고 갈 줄 누가 알았겠어. 그렇게 돈을 줘가면서 잡는 데도 있잖아. 진짜 달려들어 죽일 기세로 말을 하더니만 자기를 놔주기만 하라고 말이야. 결국 친구가 80년도 후반대에도 잠깐 들어왔다고 말했던 건 이혼한 부인을 찾아보겠다고 잠깐 왔었던 거였나 봐요. 그 뒤로 혼자 애들 넷을 키웠지만 재혼도 하지 않았고 그래도 경제적으로 점점 윤택해지고 있었기에 애들은 부족함 없이 키웠다고 하더군요. 단지 아버지로서의 교감 같은 걸 아이들과 나누질 못했대요. 그나마 막내 녀석이 자식 노릇을 할 뿐이야. 다른 놈들은 제아비가 암에 걸렸다는데도 콧방귀도 안 끼더라고. 그냥 돈만 가져가면 그만인 거야. 이제 좀 애들이랑 뭘 해보려고 해도 아무도 오지 않는데 정말 의미가 없더라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저는 이 친구와 형편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왜 어중간하게 이 마음을 알 것 같았던 걸까요? 물론 우리 애들이 그만큼은 아니지만 그냥 저도 가족 어딘가에서 허한 부분을 느꼈기 때문일 거예요. 가족들 잘못이라기보단 그냥 서로 시간이 너무 어긋났던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리고 세월이 이렇게 훌쩍 흘러가 버린 것에 대한 아주 거대하고 갑작스러운 체감, 이런 것들이 저를 더 당황스럽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평소에는 크게 체감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날 친구 따라서 같이 이 동네에 와보니 저까지 참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어줍지 않은 대화를 하며 말이 몇 번이나 멈췄다가 조금도 나아지는 분위기를 보이지 못한 채 우리의 만남은 끝을 맺게 되었어요. 부축을 받아가며 차에 힘겹게 탄 친구를 보고 아들에게 한번 힘주어 말을 했어요. 저기 아버지 모시고 가면 나에게 연락 좀 주겠나? 잘 도착했다고. 오고 가는 길 힘들 것 같아 걱정이 돼서. 그랬더니 아들도 알겠다며 머리를 아주 정중하게 숙이더라고요. 참 우리 집 애들에게선 볼 수 없는 그런 깍듯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정작 영훈이 이 친구는 그렇게 공허해하다니. 어떤 마음과 사정이 있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더군요. 그저 저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만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고 저도 그 여운이 아주 오래 갔었어요. 몇 번이나 꿈에 여기가 나오더라고. 정말 몇 번이나 나왔어. 우리가 그때 여기서 자주 놀았잖아. 가재만 잡은 게 아니었는데 생각나는 건 가재뿐이네. 아무튼 더 이상 꿈만 꾸긴 싫더라고. 와서 직접 공기라도 내 코로 들이키고 손으로 뭐라도 만져보고 싶었어. 세상 참 신기해. 멀쩡할 땐 생각도 안 나더니 왜 이제서 이렇게 마음을 흔들어대든지.
그렇게 계속 중얼거리던 친구는 그제서 여한이 조금이라도 풀렸던 건지 잘 모르겠어요. 차마 이렇게 와서 보니 좋냐고 물을 수 있는 풍경은 아니었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돌아간 지 한 달 남짓 되었을까요? 잘 도착했다는 연락도 받지 못했는데 대뜸 부고 소식을 받게 되었어요. 사실 그때 도쿄에 도착한 뒤 집으로 가서 연락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어요. 그날 찬바람을 많이 쐬시기도 했고요. 좀 쉬시면 좋아지시겠거니 했는데 열도 나시고 이후로 저도 정신이 없다 보니 비로소 지금에야 연락을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도 감사한 건 아버지가 고통을 느끼신 시간이 그리 길진 않았어요. 이 연락을 받고 나니 저도 모르게 아주 길게 한숨을 뱉게 되었어요. 사실 너무 오랜만에 만난 친구고 그날의 만남도 너무 갑작스럽고 짧았고 하다 보니 솔직히 많이 슬프달까 눈물이 난달까 하는 감정은 일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주변에 영훈이 말고도 비슷한 또래들이 이미 많이 세상을 등졌음에도 이때만은 유독 많은 생각들이 교차되더군요. 나는 삶을 어떻게 마무리하게 될까? 당장 오늘 내일 한다고 해도 별 문제 없으면 이렇게 마누라랑 같이 있다가 똑같이 동네 산을 거닐고 가게나 왔다 갔다 하다가 눈을 감겠지 이러면서 말이에요. 숨을 거둔다는 건 다 똑같은 일이구나 하면서 어딘가 서글프면서도 잠깐 위로도 되었다가 여전히 제 안에 물음표를 품고 있는 채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세대들이면 다들 비슷한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저 매일 충실하고 옆에 있는 것들과 부대끼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눈을 감기를 딱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저 내가 눈을 감을 때 가족들의 사사로운 몸짓이라든지 움직임이 내 옆을 감싸고 있기를. 그래서 외롭지 않길 그것만 바라볼 뿐입니다.